물어봤던 게 뭐야? 이게 그 서울에서 온 두 명의 관광객이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투숙해서 똑같은 기간 그리고 똑같은 돈을 쓰고 간 거랑 조금 자그마한 도시 김해에 가가지고 남해에 가가지고 그 2박 3일 동안 똑같은 명이 가서 투숙을 하고 돈을 쓰고 간 거랑 어떤 것이 지역적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지. 근데 답은 뭐였어? 더 큰 도시, 그지? 거기에는 더 다양한 어떤 산업군들이 더 존재하고 또 어때? 응? 인구도 더 많고 그리고 파급 효과도 더 이게 사이클이 더 많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경제적 효과의 결정 요인 어떤 것이 또 이제 이렇게 그 크기를 또 봤지 우리가 더 큰 도시 그리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산업들이 있는 곳이 더 어떤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경제적 효과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게. 자, 그러면 다른 것이 어떤 요인이 또 결정 요인인가 봤을 때 관광지의 경제 발전 정도. 그래서 뭐 시장 입지형이냐 아니면 자원 입지형이냐 뭐 이런 그 관광지 자체, 그 목적지 자체의 특징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다르대. 왜냐면 그 봤을 때 한 도시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하고 똑같은 그 인구와 그 비슷한 그런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데가 있어. A라는 그런 도시가. 위성 도시가 많다는 거지, 이렇게 주변에. 응? 근데 한 도시는 똑같은 크기인데 이런 위성 도시가 별로 없으면 뭐야? 배후 도시가 별로 없으면 이쪽이 더 경제 효과가 더 크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FIT라든지 또 단체, 소비 행태 이거 뭐냐면 이제 관광자가 어떠한 형태의 그 소비 유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달라져. 특히 그 FIT하고 단체를 한번 여기 비교해봤잖아, 그렇지? 근데 단체 여행은 뭐야? 곧 다른 말로 FIT는 뭐야? 프리 인디펜던트 투어지, 그렇지? 프리 인디펜던트 투어 아니야, 그렇지?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또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혼자 자기가 패키지 안 끊고 와가지고 그냥 뭐 호텔팩이라든지 이런 거 항공권하고 숙박만 사가지고 와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 서구 쪽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단체 여행은 뭐야? 응? 단체 여행. 패키지, 그지? 패키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키지 투어야. 뭐냐 스페링이? A지, PK지. 좀 이상하다. CK인가? 맞아? 예전에 내가 이게 지금 왜 기억나냐면 그 하숙을 하는데 이 발음 때문에 한 20번은 계속 교정을 해주더라고. KG 할 때 이 AG하고 KG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아무튼 오랜만에 쓰니까 잘 헷갈린다. 자, FIT하고 패키지 투어, 어떤 게 경제적 효과가 전체적인 우리 국내 전체적인 대로 봤을 때 더 있을까? 설명을 했었나? 왜 그렇다고 했어? 그러니까 돈이 더 골고루, 그러니까 더 크다고 얘기해야지 더 맞나? 하여튼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FIT 같은 거는 이게 돈을 잘 섞어줘. 그러니까 외화를 쓰고 다니잖아, 이 사람이 뜩 와가지고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그 외화로 바꾼 돈을 갖다가 쓰고 다니잖아. 근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져 있지, 쓴 돈이.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도는 데서만 도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 돈은 사방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좀 더 있어. 왜? 이 사람도 그냥 그 국내인들이 쓰는 것처럼, 응? 뭐 동네 무슨 그 구멍가게도 가서 쓰다가, 뭐 영화관 가서도 쓰다가, 그리고 뭐 가끔가다 요새는 뭐 이렇게 그 호텔 같은 거에서 안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가는 외국 사람도 가끔 보여. 뭐 그런 데도 가다가 뭐 했다가 뭐 부산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쓰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균형적으로 쫙 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FIT가 그런 면에서 예전에 많이 연구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좀 관심이 없지. 예. 볼륨에만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볼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육성하려는 그런 것이 뭐냐면 이제 마이스하고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구성을 한다고.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 관광 그 지능 기금 있잖아. 이것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기금에서 많이 뛰어가. 그 법규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 만약에 하게 되면 관광진흥기금 같은 것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워낙 또 이 사람들이 한번 그 뭐 베팅할 때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하다가 가끔 베팅해가지고 뭐 돈 하는 얘기 나오잖아. 돈 뭐 얼마 썼다 뭐 억대지. 그 정도 쓴다고. 한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억대 쓰는 건 뭐 이거밖에 더 있겠냐고. 관광 소비 행태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야. 또 하나 있다 요새. 있기는 있어. 근데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야. 버진 여행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버진 아틀란틱사에서 만든 우주 여행 같은 거. 그 한번 1억 얼마 하나? 왜 스페이스 투어 있잖아. 1억 5천인가 얼마로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지? 그리고 또 마이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자기 돈 쓰는 경우보다 스폰서라든지 호스트 쪽에서 돈 쓰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반드시 3박, 그러니까 2박이나 3박을 한다고. 그리고 코투어가 많아. 그러니까 같이 오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또 틀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여기 참석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무슨 뭐 학회 같은 것도 참석 한번 해도 어디 가서 발표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 학회 참가비도 막 8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 학회 참석비가. 혹시 학회 참석해 본 적 있어? 미리 하면 3만 원, 뭐 나중에 내면 5만 원 뭐 이래. 근데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데 그 학회 참석 한번 하려면은 그 학회 패키지 투어 하나 사는 패키지 사는 거가 항공권 빼고 막 120만 원, 막 80만 원 이래. 그 단위가 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그 호텔이 있으니까 데려가. 식구들을 데려가든 친구를 데려가든. 그럼 그 사람은 가가지고 뭐 해? 그 사람 또 나는 뭐 따라와가지고 어차피 호텔에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뭘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액티비티라는 걸 딱 분석을 해서 더 오래 머물고 또 다양한 할 거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다 보니까 뭘 만들었어? 마이스 할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번에 관광법규 요번에 또 바뀌잖아요. 요번에 바뀔 때 또 뭘 집어넣었어? 복합 관광단지, 복합 어떤 그 국제회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뭘 법을 개정시킨다고. 그래서 요번에 아마 올 초 지나면 게 고시가 되든지 아니면 통과가 뭐 12월 달에 통과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마이스도 하나의 육성 산업으로 그래서 자꾸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페스티벌 또는 카니발이라는 얘기도 해. 카니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퀘벡 같은 건 퀘벡 카니발이라고 불려. 이런 것은 뭐야? 이러한 그 경제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따져볼 때 아까 이런 거는 뭐가 들어가? 주로 시설 위주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요. 막 단지 컴플렉스 같은 거 이렇게 그 뭐야 건설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 어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한 9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90% 정도는 그런 그 뭐 좀 창조적인 어떤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그 축제는 아니긴 해. 근데 그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그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특히나 이 그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보다도 그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도시를 그 지역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자, 또 또 다른 그 결정 요인이 뭔지 한번 또 볼까? 그다음에 이제 관광 시설물의 소유 및 투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익이 외부 유출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 민간에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그 약간 공공적인 그런 걸 떼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틀려지겠지. 자, 한국에서는 월드컵 이후에 그 운동장 많이 만들어놨잖아. 축구장. 지금 거기서 유일 그 이익을 내고 있는 축구 경기장이 어디야 지금? 상암. 그리고 나머진 적자가 많아. 그래서 울산 같은 데는 거기 컨벤션 센터 해가지고 뭐 웨딩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전화 가지고 그 돈 준 거, 그 막 부채를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대전 엑스포 같은 거, 그 큰 시설 같은 거,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든지 추적은 안 해봤지만 지금 가보면 어때? 대전 엑스포 옛날에 했던 거, 그 여수 엑스포에서 썼던 그 위에 막 이렇게 화면 막 있고 그랬던 거 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응? 어떻게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그지? 근데 이런 그 아까도 또 퀘벡 얘기를 하겠지만 퀘벡에서의 어떤 그 페스티벌 같은 거는 거의 30년 이상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을 해. 그리고 기금을 갖다가 그 주민 참여형 그리고 그 주민 호스트제를 갖다 둬서 그 주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민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식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현지 노동력의 질과 양에 따라서 어떤 그 경제적인 승수 효과가 또 틀려요. 왜냐면 자, 그 파생 효과라고 해야 되나? 맨 위에 우리가 봤던 거 있어. 유발 효과. 한번 읽어봐. 관광 관련 업체 직원이나 유관 부분 직원들이 임금 등으로 유입된 효과가 다시 지역 경제에 재투자되어서 미치는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관광산업 종사자들이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광의 경제적 승수 효과가 달라짐. 이 얘기는 뭐냐? 관광 그 호텔 같은데 이제 그 뭐 신라 호텔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신라 호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지역에 가서 써. 그래서 파생되는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래? 유발 효과라고 그랬어. 근데 요새 면세점 가면은 그 직원이 한국 사람이어서 옛날에는 요새는 다 누구로 바뀌고 있어? 중국 사람으로 바뀌고 있잖아. 그지? 그렇잖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월급을 받았어. 그럼 그중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송금을 할 거 아니야. 다만 뭐 한 뭐 10% 20%라도 송금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그 현지 사람이 쓰는 거랑 아니면 또 뭐 제주도에서 와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그 지역만 이제 계산을 할 때 서울에서 그 생활의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쪽 뭐 제주도라든지 저쪽 부산에서 있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송금을 시킨다. 그럼 어때? 파급 효과가 그 지역에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승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소비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관광자의 지역에서 소비한 비용이 지역 경제 내에서 잘 순환할 때 지역 경제는 더욱 활성화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내에서 서로 주고 팔고 막 이럴 때 그 순환이 잘 돼야 어떻게 더욱 그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거지. 근데 그게 덜 안 돈다는 거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뭐 소비가 정색이 됐다는 동 뭐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레딧 카드 쓰나? 아직은 안 쓰나? 그래서 예전에도 그 뭐 정부에서 이거는 뭐 이거랑 직접적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그때 잘 안 돌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 현찰이 없으니까 카드를 갖다가 막 줘서 발급을 해줘서 쓰게 만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가계빚이 막 쌓여간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그 지역에서 돈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앞에는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배웠죠. 그래서 요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하고 뒤에 또 환경적인 파급 효과. 이건 뭐라 그랬어? 보통 이제 국제관광론 시간에는 이거를 비니 효과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었지. 그러면서 요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하고 환경 쪽, 특히 이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말한 어떤 승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뭐였다고 그랬어? 그 개량화 시키는 거였지. 근데 그런 게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에는 있어요, 없어요? 딱히 뭐 있긴 있어, 찾아보면은. 근데 수치적으로 딱 일반화된 그리고 정확한 그런 것이 아직 그 경제적 파급 효과만큼은 안 돼. 그리고 막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지수들을 그 측정 지수들을. 그래서 이런 그 파급 효과를 갖다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그 관련 개념들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 문화 접변 현상이라든지 뭐 문화 표류 현상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 접변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지역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외곽객들이 와가지고 그 관광 목적지 사람들과 만나서 그 어떤 그 상이한 두 문화가 만나는 것다 이제 문화 접변이라고 우리가 그 아마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래서 그러한 그 관광자들이 돈 씀씀이라든지 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미쳐가지고 역시 뭐 언어 가치관, 생활 양식, 소비 패턴들, 직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접변 현상은 이제 상이한 문화가 계속적으로 접촉할 때 원래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강한 문화가 그 약한 문화한테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관광객이 강한 문화고 지역 주민이 더 강한 문화야. 그랬을 때는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치? 여기서는 이제 그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표류 현상 같은 경우. 지역민이 이 관광자가 올 때만 그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그러고 떠난 이후에는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관광이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런 그 사회적 파급 효과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볼 게 있는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그 관광에서 산업과 직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사회 규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의 변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적 측면에서 이제 인구가 뭐 이렇게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딴 데로 이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구성의 변화는 이제 질적 측면에서 그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떠한
뭐 좀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고 계급이 클래스라든지 사회적 클래스가 어떤 사람들이 들고 날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는 거고 이제 산업과 이제 직업 구조의 변화에서는 이제 그 고용 기회가 증가하고 이제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어떤 또 이제 양극화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사회 규범의 변화는 이제 상업주의가 팽배해지고 이제 배금주의 그에 반해서 이제 배금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faktor에서 우리가 다루는 어떤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의 권위 약화라든지 여성의 역할 변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 약화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이런 경우는 이제 리조트 개발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리조트 같은 경우가 어디 위치에 있어? 도심에도 있나? 도심 리조트도 있긴 있어. 대부분 해안가라든지 어촌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키를 많이 타는데, 그지? 산촌이지. 그리고 어촌, 그지? 그러면 거기 리조트가 딱 하나 세워가지고 사람들 막 고용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 보통 보면 이제 무슨 뭐 제너럴 매니저라든지 뭐 위에 이렇게 뭐 기획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뽑겠지.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원들 주역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거기가 뭐 이렇게 어촌에서 그냥 뭐 배만 이렇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뭐 기후 때문에 막 이렇게 어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농사가 그쪽 뭐 산골에서 안 돼가지고 막 이랬을 때 이런 데 가가지고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돼? 남자들이 어떻게 힘들어지지? 그러면서 어떤 그 가장의 권위가 약화된다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여성의 역할이 변화된다든지,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의 그래서 유대감이 약화되는 뭐 이런. 왜냐면 자꾸 가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시간도 없고. 이거는 예전에 또 그 레저 산업 이게 레저 학 그 잠깐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지 않았나?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 그 산업혁명 시대에 가기 전에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그 아티사니 시대라고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어때서 그때는 온 가족이 다 한 일에 이렇게 매진해가지고 가족끼리 또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직업 교육이 되고 그래서 몇 대 몇 대 걸쳐가지고 뭐 베이커는 베이커 뭐 빵 굽는 사람 집안, 스미스는 대장간 집안 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그 마을이 같은 산업을 그런 그 같은 그런 장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서로의 어떤 공동체 유대 관계가 강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무슨 뭐 민속 포크라든지 뭐 이런 그 민속 문화 같은 게 이렇게 자라고 그러잖아. 한국만 해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요새도 이런 거 많이 하나? 뭐 꽃갈 모자 쓰고 막 땡가라 땡가라 하는 거. 농악 요새는 안 해? 요새는 전자기타만 갖고 노나? 뭐 립덕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전자기타 치다 막 이러다 그러더만. 어? 아무튼 뭐 풍물패 뭐 이런 것도 다 그거는 이제 농경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서 생긴 거고, 그지? 여러분들 이렇게 유럽 사회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각 나라마다 뭐 이렇게 다 틀리잖아. 그지? 그래서 뭐 양치는 지역의 어떤 문화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직무를 짜던 지역의 문화 이렇게 다 틀리잖아. 근데 그 당시는 그 캐톨릭 같은 데가 많이 지배를 해가지고 어땠어요? 성월요일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월요일 날도 휴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화요일쯤 되면은 그 어떤 무슨 만약에 무슨 뭐 가죽을 뭐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뭐 마차를 만든다든지 어떤 지역이 있어. 그러면 그런 물품들이 이렇게 그 뭐 만들기 위한 그 물품들 있잖아. 재료들. 이게 한 화요일쯤 도착을 해. 그러면 막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날 딱 멈추고 토요일 날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축제같이 마시고 놀고 막 이러다가 그 지역만의 어떤 그 놀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 상품들을 갖다가 막 대량 생산하고 싶은 어떤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컨트롤을 해가지고 막 대량 생산하고 이러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됐었다고 그때는. 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룰이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이게 몇 대에 걸쳐서 뭔가 만들었으면 이게 거의 무슨 수준이야? 어? 명품 만드는 사람이 왔다가 울고 갈 수준이라고 진짜. 몇 대에 걸쳐가지고 그거 만드는 그런 집안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제품은 거기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컨트롤이 안 됐던 거라고. 자본가들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예전에는 요새는 가가지고 아침은 집에서 먹고 가죠. 예전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가지고 그 공장 안은 절대적인 취해법권이었어. 공장 오너, 그 자본 소유자의.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캐톨릭과 기독교의 싸움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성월요일이 없어지면서 기독교에 의해서 그 안식일이 일요일로 가. 원래 안식일은 언제야?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니냐. 유대에서 말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원래 뭐 캐톨릭도 그걸 갖다 이제 뭐 그렇게 지키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또 성월요일 해가지고 또 다른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사상 해가지고 어떻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하나의 자본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갖다가 이제 그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막 바뀌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가서 먹었어. 공장 가서.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 한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유대 관계가 돈독하던 게 어떻게 돼? 단절이 됐지.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어덜터리 같은 게 굉장히 폭증을 해. 통계적으로. 그러면서 그게 여태까지 온 거라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또 넘어가면서 그 왜 경영학 쪽 측면에서 또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노동자가 있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경영도 해가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분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게 더 분리가 되지. 그러면서 이 그 어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히스토리 오브 매니지먼트라 그러나 하여튼 이런 그 회사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그 역사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그게 그러면서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 갈등과 반목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 여태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메이데이 5월 1일인가 그걸 지나면서 주 40시간 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일요일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 갖다가 일요일 쉬고 뭐 토요일 쉬고 주 5일제 근무라든지 그런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시금 그 옛날에 그 아티잔 시대 아티잔 시대에 그런 거 갖다 다시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미 근데 이쪽은 다시 회복을 못 하잖아.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그 다시 이제 레저 시간을 갖다가 여가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일상 여가와 관광 여가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즐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즐겼던 그런 것들이 이쪽에 와서는 어떻게 돼?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딱 상업화되고 자본화되면서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 즐거움, 그러니까 소규모 가족 단위의 어떤 그 즐거움이라든지 놀이문화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런 그 가요 시장 같은 것도 어떻게 큰 거야? 팝 시장 이런 거, 음악. 그것도 역시 옛날에 뭐 합창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독주 잘하는 사람들 뭐 하다가 무대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된 거고. 또 영화 산업 같은 것도 미국 노동자들이 토요일만 되면 가가지고 무조건 영화를 봐. 요새 나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되게 일하고 나서 그거 보는 재미에 빠진 거야.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막 이게 무슨 뭐 음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음악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무성 영화에서 뭐 갑자기 뭐 레코딩하고 또 음악 산업 발전하니까 또 뮤지컬 같은 것도 음악화되고 또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헐리우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일본이 한번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도전장을 냈었어. 그러다가 철저히 망가졌지. 소니도 그래가지고 하드웨어로 가다가 소니가 레코드사하고 컬럼비아 픽처사도 막 이랬었잖아. 그게 뭐야? 얘네들도 그걸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어떤 산업이 이런 그 전자산업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도전을 했었던 거야. 근데 이 그 거대한 그 미국 시장에 게임이 안 되고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하드웨어도 말아 먹을 뻔했잖아. 삼성한테도 밀리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쭉 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여태까지 그 자본 그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어떠한 형태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임 산업, 무슨 뭐 뮤직 산업,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영화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그거를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나를 갖다 쭉 보면은, 그러니까 휘트니스 산업 같은 것도, 헬스 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 쫙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산업이 화랑이겠다는 것도 보이고, 다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걸 갖다 대변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이제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사회적 경제적 효과, 뭐 사회적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 뭐 환경적 파급 효과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여가학이라든지 이것을 좀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산업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는지를 그런 그 사회학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경제학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어. 근데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고대에서 많이 연구를 해. 고대 사회학과에서. 그쪽 그 박사 출신들이 그런 책을 낸 게 있어.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여가를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문화사적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답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또 정해질 수도 있겠지. 지금 근데 뭐야? 이번 정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융성.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런 텍스트를 많이 읽어줘야 돼. 10분 쉬었다 할게. 그런 여가사, 여가 문화라든지 여가의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갖다 우리가 볼 그런 그것을 보면은 이제 이 사회적인 어떤 그 파급 효과 같은 것을 이게 한눈에 이게 흥미롭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것도 이제 전시효과라는 게 있는데 지역 주민의 관광 행동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지역 주민의 어떤 관광자 행동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 보통 청소년들이 그런 걸 많이 따라한다고 해.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보면 보잖아. 옛날에 아마존의 눈물 같은 데 보면 나중에 그 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2편인가 3편인가 몇 편까지 했지 그게? 갑자기 이렇게 창 들고 막 사냥하던 그런 데서 오토바이 끌고 오고 막 총 쏘고 그러는 거 봤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외지로 나가가지고 막 나이트클럽에서도 일하고 막 마약에 쩔어서 들어오고 실제 어떤 중미 이런 데도 보면은 코스타리카 같은 데 보면은 원주민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그지?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 범죄, 도박, 매춘 이런 사회 병리 현상도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춘 관광도 많이 있잖아. 태국, 이제 한국 사람들 동남아에서 옛날에 이제 악명이 높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좀 더 이렇게 노블한 교양 있는 문화적인 어떤 관광. 그래서 자꾸 요새는 세계는 지금 걸어서 색소로 뭐 세계는 집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요새는 박범신이라든지 뭐 사진 작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문 계열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레이터 하고 막 이러지. 왜 무한도전 멤버가 안 가고 그런 사람들 갈까? 그리고 지역에서 축제할 때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거 누구한테 의뢰 들어가는지 알아? 한국에서도 가끔 보면 작가들한테 작가들 또 답사도 많이 가고 그것을 좋은 이미지로 풀어서 써주잖아. 이제 그래서 의뢰가 많이 간다고.
뭐 유럽 쪽에 가면은 그래서 무슨 뭐 에밀리 브론테의 뭐 폭풍의 언덕 뭐 구경하는 가면 솔직히 말 그런 거 모르고 가면 볼 것도 없어. 어. 뭐 섹스피어 무슨 뭐 생가라고 해서 가면 섹스피어가 보다 뭐 하고서 뭐 이렇게 매그넛도 사고 뭐 이렇게 엽서도 사고 그러면서 이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야 걔네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앤틱체로 쓴 거 있잖아. 뭐다 보고 또 티셔츠도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오는 거지. 진짜 그 의미 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야지. 의미 없이 가면은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 그 뭐야 그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데 범죄 도박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그랬지. 예. 그 뭐야 그래서 예전에 벅시 영화 봤어? 벅시라든지 오션스 11 이런 거. 그래서 원래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경찰들이 할 일이 없대. 왜? 맨 처음에는 저게 뭐 도박, 뭐 범죄 뭐 이런 걸 했는데 점점 가면서 이게 뭐 도박 산업이 커지고 호텔 커지고 막 엔터테인먼트 커지면서 그 오너들이 마피아야. 만약에 지금은 합법적으로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마피아가 운영하는 데 가가지고 깽판 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되게 깨끗해졌다 소리가 있어. 근데 원래 무슨 근데 정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폐가 망신한 사람 많아졌잖아. 그래서 이제 내국인들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도박 같은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슬픈 우리나라의 과거사지만 옛날에 일본 사람들 한창 그 매춘강하고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70년대 정도?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나? 하여튼 뭐 그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됐던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벗어났지 우리나라 그런 거는,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일단 사회 문제 같은 게 이제 그러한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자원, 어떤 그 소프트웨어 자원을 갖다가 컨텐츠를 갖다가 개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 문제가 증가할 걸로 이제 그러니까 증가하는 걸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올라가는 걸로 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지. 갈 길은 먼데 할 건 많고. 그래서 관광객의 문화적 효과 한번 볼까? 지역 전통 문화가 또 변해요.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통 공예품 축제의 보존 역할이 있어.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이게 복졸이라든지 또 요새 뭐 우리 안 쓰는 맷돌 이런 거 요새 쓰니? 뭐 브라운 거라든지 무슨 뭐 그 뭐야 요새 키친 아트 이런 거 쓰죠? 옛날에 이거 안 쓰잖아. 그 맷돌에다가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그 왜 돌도 먹잖아. 그 미네랄 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 센트륨 그거 돌덩어리야 원래 그거 미네랄이. 뭐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그거 다 흡수된다 그러더라고. 비타민 먹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비타민만 먹으면 돼. 미네랄 복합제제 안 먹어도. 근데 이제 맷돌 같은 건 관광 상품하기 되게 힘들겠다, 그지? 갖고 가기 힘드니까, 그지? 근데 이제 무슨 뭐 하회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수요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뭐 자기가 뭐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그거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이 관광 상품화되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달라져서도 돌하르방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게 뭐야 좀 약간 무속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예전에 그 우리 집에도 이게 할머니가 이게 제주도 갔다 오시고 꼭 돌아방 사오고 어디 절에 갔다 오면 목탁 사오시고 막 그러셨다고. 근데 요새 목탁 본 적 있어? 두들겨 본 적 있는 사람? 나는 그래 두들겨는 봤어. 그 목탁 소리 딱딱딱딱 나는 거 있잖아. 목탁 소리 TV로만 들었어요? 두드려 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 이거를. 근데 예전엔 그걸 다 그냥 그 공예품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덜란드 가면 꼭 뭐 사와? 나무 신발 사오잖아 사람들. 튤립 사와? 꽃 못 갖고 들어올 걸? 꽃 종자 뭐 이런 거 못 갖고 들어오잖아. 고기도 못 갖고 들어올 걸? 그런 거라든지 뭐 축제 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그지? 그죠? 그리고 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전통 문화 이런 거 관심 없이 또 그 이런 걸 갖다가 가서 보고 또 배우고 전수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무슨 뭐 내린꽃 이런 것도 다 뭐로 뭐 기능 보유자 해가지고 인간문화재로 다 지정해 놨잖냐, 그지? 사람들이 와서 또 보고 막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폴리네시안 가면은 이런 것도 많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극도로 이제 상업화되면은 본질이 변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디는 가면은 그 아프리카 같은 데라든지 어디 딱 가면은 그쪽 지역에서 진짜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어떤 그 무슨 뭐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팔어. 5달러씩. 응? 그러면 그 원래 의미는 뭐야? 거룩함이 쇠퇴된 거 아니야? 퇴색된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전통 문화의 상품화. 그래서 전통 문화의 어떤 그 모형화라든지 무대화가 되고 정체성, 고유성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와이 폴리네시안 문화 같은 거 보면은 하와이 폴리네시안 가면은 맨날 뭐 이거 보여주잖아. 뭐 하면서, 응? 그리고 막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훌라도 추고. 나 원래 거기 원주민인 줄 알았어. 근데 하와이 대학 학생들이래. 아르바이트 나온 거래. 그런 거 많어. 아마 여러분들 가면 다 시켜줄 걸? 비슷하게 생겼잖아. 새까맣게만 되면은. 이제 하와이 대학 되게 좋아. 유니버시티 하와이. 이제 거기 척지 연구소가 있어요. 척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스페링이 기억이 안 나. 척이인가? CK인지 하나인지 이게 자꾸 헷갈리네. 척지인가 그래 이름이. 중국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리조트 디벨롭먼트 책하고 인터내셔널 호텔 디벨롭먼트 책이라는 게 있어. 아마존 뒤져보면 나와. 그건 바이블이야, 바이블. 거의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이 척지 연구소가 하와이 대학에 있어. 그래서 원래는 하와이 대학이 그 관광으로 되게 유명했었어 옛날에. 예. 근데 이제 하와이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하와이 같은 데가 하와이 대학이 또 뭐로 유명한 그 의대가 은퇴한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싼 값에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종신교수 시켜주고 막 이랬었다고. 그리고 또 아마 군사 쪽도 되게 유명할 거야 아마. 그 무슨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거기 뭐가 있어 하와이에.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을 가거나 그러면 하와이 들렀다 오잖아 꼭. 왜? 일본이 맨 처음에 선전포고한 데가 어디야? 진주만. 하와이. 거기 뭐가 있어? 그 무시무시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거기 있잖아. 아마 거기 그 하와이 함대,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몇 개 나라는 그냥 날아가잖아. 하여튼 그 함대 사령부. 그래서 꼭 와서 그 안보회 같은 거 옛날 전두환 대통령인가 노태우 대통령인가 그렇게 왔다는 그런 기억이, 기사를 본 기억이 나. 자, 그리고 관광개발의 환경 생태적 효과. 긍정적 효과는 개발로 인해서 환경 보존 효과가 있는 반면 그린 투어나 에코 투어리즘 등의 어떤 대안적 관광이 또 우리가 또 모색되고 있고 환경 보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효과는 환경 파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자 요새는 무슨 뭐 탄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뭐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뭐 요새 탄소를 갖다 얼마큼 배출할 수 있는지 막 이거 사고 팔고 그러지. 그래서 막 옛날에는 어떤 학교를 갔더니 뭐 탄소에 대해서 뭐 관광객이 거기 가가지고 뭐지 버스 대신에 뭐 무슨 뭐야 뭐 자전거로 돌아가면은 뭐 얼마나 뭐 이런 걸 연구한다는 등 뭐 이런 외국 여자 학자를 봤어요. 뭐
그렇게 붐이 될 거는 하나의 한 주류가 될 것 같지는 않아. 아무튼 근데 이제 영국 그 한 사례를 볼까? 그냥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사례를 볼까? 봤을 때는 이제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그린 투어, 에코 투어의 전형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팀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총 책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니콜라스 그림쇼라는 사람이 그 디자인을 하고 뭐 알프레드 메갈핀이라는 그 회사에서 시공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옛날에 과거에 대규모 그 고용토 노천 광산이었어. 근데 이것을 그냥 황폐했거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취업해서 다닐 데도 없고 지역이 낙후해져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환경보건 프로그램을 갖다 가동을 시켜. 그래서 지역이 개발이 돼. 그래서 보면은 전체 면적 4만 5천 평 정도의 큰 두 개 바이오돔 해가지고 예전에도 이거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왔었다고. 100만 종의 식물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나온 게 원래 이런 그 고령토 지역이거든. 그래서 돔을 갖다 이렇게 딱 지은 거야. 그래서 이 안에 100만 종의 식물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에덴이라고 부르지 이 사람들은. 하나씩 만들어 가더니 이렇게 됐어. 되게 아름답죠. 이런 지역이 뭐 성형후, 성형전 뭐 이런 건가? 지역? 그건 아니고 이런 이 안에 식물들을 갖다 다 집어넣어서 되게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여기가 또 뭐 리서치 팀도 들어가가지고 또 식물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이 안에서 기구도 타고 다녀. 기구 타고 다니면서 그거도 하고 서울시내 근교에 서울시 한복판에 이런 거 만들면 좋겠지, 그지? 차는 다 밑으로 다니게 하고. 자,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영국 4대 빈곤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빈곤한 지역 중에 하나. 근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빈곤했느냐? 만약에 영국의 GDP가 3만 불이었어.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한 뭐 3천만 원 정도 1년에 벌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2천만 원에 못 미치게 버는 거야. 그렇게 좀 가난했던 지역이야. 근데 이제 지역 고용을 창출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상시적으로 500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그 상근 임무, 그래서 이제 95% 이상이 그 지역 주민들로 채웠고, 그리고 근무자 중 40% 이상이 50세 이상 고령자. 지금 대한민국도 시간제 뭐 해가지고 4대 보험 되면서 뭐 이런 거 뭐 가동시키려고 그러고 있지. 그때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걱정하지. 그것 때문에 또 일자리 줄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걸 통해서 고령자 40%를 고용을 했고, 그리고 이 75%의 어떤 그 고용 전 실직자들을 갖다가 고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실업 문제를 갖다 해결한 거야. 그리고 이 방문객이 에덴 프로젝트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이 이게 4시간. 그리고 인근 지역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5.5일. 좀 상대적으로 좀 이 주변에 이렇게 주유형 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주유형 관광이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5.5일 정도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2,700억이었는데, 그지? 한 7년 동안 투자 금액을 2,700억을 했어요. 근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5년간 1조 4,200억 정도 추정이 되는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지. 그리고 또 프랑스 랑독 그루시옹 지역 관광 개발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습지야, 습지. 버려진 습지를
이제 대규모 관광 개발로 성공해서 1963년도부터 지중해 연안 180km 해안 지역을 그 해안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지역 개발을 위한 하나의 그 사업으로서 이게 추진되었던 건데 이제 도시 계획이라든지 건축, 환경 문제, 그리고 여가 관광의 문제로 그 신도시 건설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남해 쪽에도 그렇고 서해안도 그렇고 계속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예, 것처럼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국도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와서 하는 거라고. 예. 또 이제 그 해로 빠져나가는 자국 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관광 국제 수지에서 이게 체크가 나잖아. 프랑스 관광 대국인데 그 때문에 국내 여행을 갖다 막 잡아두는 국내 여행을 잡아두는 그런 역할도 한 거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야. 수석만 되면은 어디 성묘 안 가고 잠깐 갔다 오고 다 어딜 가. 해외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가 지금. 근데 그만큼 한국에 볼거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지역의 어떤 뭐 이런 수도권이라든지 좀 GDP가 높은 지역에서 더 낮은 지역에 가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야 균형적으로 이게 돈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7대 대규모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17개의 어떤 대규모 관광 단지를 갖다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속이 되고 원래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이제 민간이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개발이 됐죠. 이 지역이야, 이 지역. 말세이유 여기 있죠? 마르세유. 말세이라는 거기 가면 누구지? 지단 사진 딱 걸려 있고. 근데 여기 생각보다 이쪽 파리 쪽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이쪽 밑에 가서 이쪽 도시들 돌아다니면 여기 프랑스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파리에서 보던 프랑스 느낌이 아니라고. 좀 뭔가 이게 낙후된 느낌이 있어. 틀리지? 그래서 이런 지역을 180km 지역을 갖다가 쭉 돌아가면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수행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 지역으로 다시금 지역 개발이 된 거야. 사진만 보고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비행기표가 문제죠. 자, 그래서 관광개발 및 산업의 발달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 생태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규모, 그러니까 인구 산업이 클수록 경제적 파급 효과의 크기는 커지고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그런 설명이 있고, 그래서 카지노와 같은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관광개발의 경우는 매우 심도 있게 다뤄져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관광개발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흡수하고 자생할 수 있는 수준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돼. 그 지역의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개발은 이렇게 마칠게요. 처음에 여기서 어느 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축제면 축제, 컨벤션 쪽이야. 마이스 중에서 이제 컨벤션 쪽을 다룬 거야. 만약에 이제 축제 쪽을 다룬다고 생각보다 이벤트라든지 축제라든지 페스티벌 이 안에 이제 페스티벌도 포함이 되지. 아니면 진짜 뭐 컨벤션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그 승수를 통해서 뭘 구했었어? 표를 보면은 뭐 구했었어? 아웃풋 생산량 그리고
고용률, 그리고 수입, 그리고 부가가치, 그리고 텍스, 텍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임포트.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해서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자,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뭔지 전제적으로 이게 페스티벌이 됐던 어떤 마이 산업에서 뭐 미팅 산업이 됐던 컨벤션이 됐던 뭐 메가 이벤트가 됐던 제일 처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러한 그 도표를 만들어서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될 게 뭐야? 얼마나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지출한 돈이 얼마인지를 갖다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럼 뭘 구해야 돼? 1인당 평균 소비량이나 아니면 여기 이 논문 같은 데서는 맨 처음에 여기를 어디 걸 구했어. 이거는 이제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에서 도표를 보면 어디 어느 섹터에서 돈 쓴 걸 구한 거야. 델리게이트 참가자들, 그지? 그리고 외국 참가자들, 그리고 컨벤션 주최 측에서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다 계산을 넣어야 돼. 그래서 토탈 이걸 구했죠. 그러면서 각 분야 어디에 돈을 썼는지 돈을 썼는지 쭉 나올 거 아니야. 그 분야에 쓴 돈이 쭉쭉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각 에버리지가 다 나오지. 근데 왠지 이 논문에서는 이걸 어느 쪽에서 돈을 썼는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논문에 있어서의 명확히 밝혀줘야 될 그 문제점이었다고. 필요성, 그 연구의 필요성이었었어. 근데 여기서는 그 이전에 해외에서 했던 그런 계산 방식, 어느 쪽 분야에 돈을 쓴 것을 계산을 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걸 통해서 이 연관된 컨벤션과 연관된 카테고리가 어느 산업이 있느냐 잡아주는 게 또 두 번째 하나의 그 연구의 목적이야. 연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서 아까 어디 돈 쓴 거로 해가지고 뭘 나눴어? 여기 이 아래로 나눴지. 이거는 그 관련 있는 그 돈 쓴 산업들 있지. 똑같아. 그 각각에 대해서 돈 쓴 거 구했잖아. 그지? 그리고 위는 뭐야? 그런 거를 위해서 직접 효과, 여기가 직접 효과고, 이거 뭐야? 간접 효과. 저번 때 내가 이제 뭐 얘기할 때 이거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약간 좀 바꿔서 얘기한 것 같아. 그 왜 수요랑 연관돼서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다시 정정할게. 배우가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고? 이게 간접 효과가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얘를 이걸로 들어줬어, 내가.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로 따져야 돼, 그 간접 효과는. 아무튼. 아까 돈 쓴 거를 요 분야로 묶어가지고 직접 효과의 어떤 그 돈 쓴 거에 대해서 각각의 승수. 그러니까 요거는 주어지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주어진 그런 가격을 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1달러당 생산량이 얼마? 2.22달러가 나온다. 2.25달러. 그리고 여기는 계산을 해가지고 뭐 100만 원당이라든지 1000만 원당이라든지 뭐 100달러 그러니까 100만 원당이라든지 1000달러당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얼마를 투입했을 때 몇 명의 인원이 고용이 되는지. 여기는 뭐야? 1달러당 얼마의 인컴이 들어오는지. 이거는 얼마의 부가가치가 생기는지. 그 뒤에 여기다가 텍스 있었지? 텍스는 뭐야?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그 세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 뭐야? 임포트는 1달러당 여기에서 그 임포트가 차지하는 수입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거 딱 보면 어느 게 크네 어느 게 작네 이렇게 쫙 나와야지. 이게 랭킹이야. 자, 관련 산업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게 뭐야? 아웃풋이 많은 게 이거지. 그 다음 뭐야? 이거지. 자, 그럼 인플로이먼트는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게 뭐야? 이건 통틀어서 제일 높네? 이게 다 토탈에서 하거든 지금. 자, 통틀어서 높은 게 뭐야? 레스토랑이네? 역시 외식 산업이 가장 고용률이 높아. 그러면은 수입이 가장 좋은 건 어디예요? 여기서 컨벤션을 열었더니 수입이 제일 좋은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에듀케이션하고 메디컬 서비스예요. 희한하게도. 근데 이쪽에서는 제일 높은 게 뭐야? 미셀레너스 서비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자질구레한 어떤 그 서비스하고 뭐 인시덴탈 투어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쪽이 높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지역에서 박람회 그러니까 컨벤션을 열려고 그래. 열려고 그러는데 컨벤션을 열었을 때 어떤 점에 더 주안점을 두지? 고용 효과를 갖다 높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 지방의 재정이 나빠가지고 우선 이런 그 인컴보다도 이 지방 이 지역의 어떤 재정 효과를 갖다 좀 높이기 위해서 텍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그걸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 인컴이 제일 많아지는 걸 할 것이냐, 인컴이 많아져가지고 유발 효과를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뭐 컨벤션을 열 것이냐, 아니면 이게 만약에 페스티벌을 열면 이게 또 순위가 또 틀려지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야, 각각에 대한 이 순위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쫙 봐서 평균적으로 생산량도 작아, 고용도 안 돼, 인컴도 뭐 인컴은 별로야. 뭐 중간에 그다음에 밸류에도 안 나와, 텍스도 안 나와. 근데 임포트 비율은 되게 높아.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차츰적으로. 근데 확 없애면 안 되지. 그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차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 뭐 교육 제도를 갖다 둬서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직업을 전환을 유도한다던가. 예전에 광부들 그 뭐야 건드면 어떻게 해? 탄광은 없애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중장비 기술을 가르쳐줘가지고 취업을 하게 만드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보고 그런 정책들을 정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페스티벌, 근데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게 굉장히 저예산으로 보통 보면은 저예산으로 지역의 개발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 근데 이게 아직 검증된 논문이 이렇게 그 SSCI 저널에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끼리 그 관광 산업끼리 이렇게 비교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몰라 이제 뭐 지금 뭐 나온 거 지금 못 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가 본 건 없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잘 되는 게 있어. 보통 이제 외식 산업 같은 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 레스토랑 같은 경우 평균 순위가 8, 4 쭉 해가지고 이제 텍스 빌도 한번 볼까? 나쁘진 않아. 근데 여기서는 임포트 비율이 좀 높네, 그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이 각각의 어떤 데 중점을 줄 거니까 물론 이게 다 좋으면 좋지. 근데 다 좋을 수 없잖아. 그지? 그랬을 때 선별적으로 그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원이 한정돼 있고 뭐부터 선별적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지.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뭐랑 비교를 했냐면은 컨벤션 산업 자체가 굉장히 그 뭐랄까 이펙트 부분에 있어서 직접 효과
그리고 간접 효과 이런 것 그리고 토탈 이펙트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딱 보여준 거야. 그 얼마의 돈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컨벤션하고 그 자동차 산업 있지? 여기 있다. 엑스포트 프로덕트는 이거고 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수출, TV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갖다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산업이다. 여기서 이제 되게 크게 보여준 거지. 다른 산업하고 이건 다른 산업하고 해서 보여준 거고. 이것도 다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나왔을 거야. 이것 다 패신저 세미컨덕터 이거 TV도 다 아까 그런 표식으로 계산해서 나왔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더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어떤 종류의 페스티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것일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걸로 재생 효과를 갖다 노리는 것이냐, 아니면 인프라를 갖다 쏟아붓는 F1 경기 같은 게 그렇잖아. 1년에 한 번, 두 번 열리는 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막 쏟아붓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서 퀘벡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삿포로 같은 그것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평창올림픽 우리가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지금, 그지? 강원도 예산이 걸려 있잖아. 예산이 지금 휘청거리잖아. 그러면 그 예산을 계속 들어갈 거야.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 열 때까지. 그러면 올림픽 열린 이후에 삿포로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그냥 조그만 알려지지 않은 그냥 조그만 나라의 그냥 동네 장치였어. 그게 삿포로 축제가. 근데 그게 올림픽 동계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큰 축제가 됐지. 그런 것처럼 평창 올림픽도 이후에 어떻게 축제를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한번 다 알아볼 수가 있지. 어떤 페스티벌이 한국에 특히 그런 윈터 페스티벌에 먹힐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면 또 뭐 축제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어떤 형태의 그런 그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떤 산업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저거 우리가 저 한 장을 딱 놓고 봤을 때 한 장은 아니겠지. 뭐 엄청나게 쭉 해온 거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저 한 장을 딱 보고 보고서 자체는 한 장이 아니야. 딱 그때 마지막 결정된 저 한 장이 랭킹하고 그 수치만 보고 이 흐름은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보면 돼. 그리고 제대로 저게 그 1인당 그 평균 소비액이라든지 전체 소비액 익스펜디처가 제대로 잡혀서 저게 들어갔느냐. 그리고 잘 분류돼서 그 사람이 들어왔느냐. 그 소비 지출이. 그리고 그게 그 연도에 맞는 최신의 승수로 해가지고 한국은행 그 지수를 제대로 써서 계산이 됐느냐.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 주지. 굉장히 이게 유용한 논문이죠. 실질적으로도. 어디 예전에 무슨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런 소리 나더라고. 이게 이제 박사과정 이후에 이런 논문을 써. 이건 TM에 나온 거야. TM,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가장 지금 임팩트 팩터가 2.5가 넘어. 이게 제일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인데,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박사과정 연구 자체는 뭐냐면 이런 논문을 쓸 때는 그 사회의 공헌도, 그 분야, 그리고 이 학문 자체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억셉이 돼. 수락이 된다고. 실릴 수 있는. 근데 이제 어디 갔더니 그런 소리 하다. 뭐 학부야말로 뭐 전반적으로 다 아는 거고 뭐 석사랑 박사는 뭐 조그만 막 들어가가지고 그거밖에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거든. 진짜 무식한 소리 하더라고. 대학원이나 나온 양반이 나이는 먹어가지고 불쌍해. 나 그런 거 보면. 근데 이런 걸 안 써봐서 그래.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걸 원래는 학부 때 좀 이렇게 읽어야 될 거는 이코노미스트 알아? 영국 잡지 중에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어. 근데 특히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름은 더 이코노미스트 해가지고 경제잖아.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테크놀로지, 아트, 무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와 연관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 견해를 딱 보여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맨 뒤에 있는 도표들 나오는 걸 갖다 보는 법을 보고선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전망하고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이 수치를 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질적으로 이걸 분석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그런 걸 보고선 어떤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팔리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금방 끝나. 다음 주. 그래서 기본 분석 방법이 있어. 관광 투자. 많은 국가 지역 단위에서 정부 또는 민간 기업에서 관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관광 투자는 금전적인 수익, 고용 창출, 지역 개발 등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하고. 근데 만약에 뭐 축제 예를 들어보죠. 근데 순수하게 고용 창출, 금전적인 수익, 지역 개발만 목적으로 하면은 이게 정책적인 그런 큰 면에서 이게 그 투자 측면에서 본 거지만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안 된다고, 그지? 원래는 이게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 이벤트가도 많고 자꾸 유치하려고 지역 축제도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축제라면은.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지역 발전형 축제가 10% 그리고 내부 지향적이고 주민 화합형 축제. 그러니까 주님이란다 자꾸. 주민들만 좋고 끝나는 그런 게 90%. 근데 이게 완전히 뭐 주민들만 좋고 하면 안 되잖아. 화합 안 돼. 뭐 관광객들 많이 오고 돈만 많이 벌으면 돼. 그래서 이런 기능형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능적인 어떤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두 개가 같이 조화가 돼야 돼. 왜냐면 축제를 여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시민들 자체도 굉장히 축제를 통해서 돈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도시 자체라든지 도시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열이 있고 또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해? 그럼 돈을 많이 벌으면 뭐해? 집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것처럼 어떤 지역 주민들이 잘 뭉치고 어떻게 보면 뭐 행복도시처럼 세종시가 행복도시인가? 뭐 이렇게 분열이 없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잘 이렇게 화합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뭐 이런 그런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게 돼야겠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민 화합형적인 이런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관광 투자의 특징을 보면은 관광 투자는 관광 개발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주로 고정 자산을 형성을 한다고. 고정 자산. 그래서 이게 뭐야? 고정 자산. 호텔이라든지 딱 고정돼서 뭐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투자 위험성이 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어때? 그 포인트가 길고 이걸 얘기해.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시적인 그런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또 이런 관광 투자 자금의 원천은 타인 자본이라든지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종류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관광 투자의 유형은 자원을 개발할 것인가, 지원 시설을 개발할 것인가, 그치? 그리고 기반 시설인자 아니면 기업의 사업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 시설 설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 얘는 앞에 보듯이 자원 개발할 때는 단지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유원지 해수욕장 이런 것을 있겠고, 시설은 호텔, 식당, 휴게소, 그렇지? 그리고 기반 시설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시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뭐 호텔 짓고 관광 단지 짓고 그럴 때 이 기반 시설 같은 건 이건 누가 져야 돼? 정부에서 짓는 거지. 근데 이거를 법규에서 정해서 그것을 기반 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관광기본법이나 지능법에 내가 그래서 거기 기본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말 중에 하여야 한다 중요하다고 맨 첫 시간에 내가 얘기한 기억나죠? 이게 뭐야? 안 하면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그래서 그 첫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 4주차 5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이런 단지 같은 것도 어떤 그 국립공원 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해양 뭐 그 무슨 해양국립공원 뭐 이런 거 다 뭐야 어디서 관리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공공재의 어떤 성격을 띠는 것 우선 그런 도로나 주차장 해가지고 사람들 다 보러 가게 만들고 그러면 그 주변에 공공재 주변에 누가 모여들어? 그러한 지원 시설들이 모여들면서 공공재와 사유재가 잘 조화롭게 같이 이익을 내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조사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성이라든지 객관성, 과학성, 공평성 네 가지 원칙의 근거에서 타당성 조사. 보통 이게 피저빌리티 스타디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조직이 경영 목표나 경영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의 생산과 경영 활동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발이나 운영비를 필요한지, 그치? 그리고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상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왜 그 척지 교수의 그 레스토랑 레스토랑 디벨롭먼트라 한다. 그 리조트 디벨롭먼트 있지? 그거 하고 인터내셔널 호텔 디벨롭먼트. 특히 인터내셔널 호텔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뭐야? 한 기업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약간 좀 사유재 쪽인 측면이 나오는데 요런 그 타당성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이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 거대 자본, 민간 자본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야 호텔을 짓는 거 아니야. 힐튼이라든지 쉐라톤 같은 게 어디야? 세계 곳곳에 가면 뭐야? 엄청난 빌딩들이 다 있는 그런 기업 아니야. 근데 그런 기업들이 호텔 지을 때 그냥 짓나? 이거는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 정치, 문화까지 다 조사하고 들어가. 그래야 이게 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내셔널 호텔 디벨롭먼트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아마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유수도 책 같은 거 있을 거야. 한 2, 3만 원? 그거 이제 놓고선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호텔 쪽을 간다든지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코넬 대학인가? 코넬의 호텔 그 과가 있지. 거기서 이런 거를 그 가르치는 그 공부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타당성 평가, 이제 간평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비슷한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 1년에 막 그 일을 갖다가 계속 그 나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도 괜찮지. 교수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봉도 한 30대 되고 30배인가 되고. 투자 결정 방법. 투자 시점의 기대와 투자 후에 얻어진 결과와의 차이를 투자 위험이라고 하는데 채권 구입, 은행 예금 이런 것은 투자 위험이 작죠. 근데 그 투자 결과는 상당히 확정적인데 굉장히 이익률이 낮지. 특히 내가 여러분만 할 때 은행에 100만 원 넣어놓으면 1년 후에 한 10만 원 줬다. 10만 원? 10만 원 얼마? 12%면 얼마지? 12%가 10만 원인가? 12%인가? 12만 원 정도 줬었지. 그런 때가 있었어. 내가 그때 막 무슨 MMF나 뭐 이렇게 펀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하다가 한번 말아먹어가지고 너무 앞서가서 해도 안 돼. 그때 막 17%까지 줬었어. 신촌 노타리 쪽 있지?
거기에 대한투자 신탁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뭐 그냥 맡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없었는데 나중에 막 원금까지 막 다 까먹더라고. 참, 땅이나 사놓을 걸. 자, 근데 투자자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내가 묻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묻힐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투자자는 투자 위험만 기준보다 작다면 얼마든지 투자하려고 한다. 그래서 투자 위험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투자 결정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그 분석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자, 호텔 신규 사업, 여행사를 창업한다든지, 외식 산업을 갖다가 새로 신규 점포를 갖다가 낸다든지, 이런 소규모의 투자 타당성에 굉장히 유용한 건데 6가지 걸쳐서 우리가 분석을 해. 맨 처음에 기대이익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그것을 또 SD를 산출을 해. 그 다음에 이제 RSD, 그 다음에 이제 위험률 산출, 투자이익률 산출, 그리고 투자 타당성 판단. 이 단계를 거쳐서 소규모 투자를 할 때 위험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할까 안 할까, 아니면 호텔에서도 요 점포가 빠져나가고 여기 공간이 생기는데 이거를 디스코텍을 만들지, 뭐 소규모 미팅룸을 만들지, 아니면 뭐 바베큐 특별 뭐 이런 걸 만들지, 뭐 레스토랑을 만들지, 이런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요걸 갖고 간다 이거지. 이런 거 싫어한다고 했지 근데. 복잡하진 않아. 드디어 나왔어. 투자 총액이 3억 원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입이 지금 감기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말이 자꾸 꼬인다. 투자 총액이 3억이래. 근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 건립을 갖다 계획하려고 그래. 그럼 투자 대안은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옵션이 있어. 호텔 건설하고 카지노 건설.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이 둘 중에 한번 찾아보는 거야. 이 두 개가 적합하대. 근데 이때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세계 그 기준이 세계 경제 호황, 안정, 불황이라는 경기 상황에 크게 좌우된대. 왜? 외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간단히 뭐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도 그쪽 사람들이 돈을 많이 돈이 자꾸 돌고 호황이 돼야 와서 쓸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월드뱅크하고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봤더니 세계 경기 호황일 확률하고 안정되는 확률, 그리고 불황일 확률이 이렇게 0.3, 0.5, 0.2가 나왔어. 그래서 이랬을 때 위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투자 대안을 확정하라 이렇게 나왔어. 시험을 이렇게 낼까? 왜? 그럼 개념을 물어봐야 돼? 자, 경제 상황. 3억 원 투자했을 때 단위가 10,000원이고, 호황일 때, 안정일 때, 불황일 때, 호텔의 예상이, 카지노 예상이, 경제 상황 확률이 이렇게 딱 나왔어. 아까 여기 뭐 퍼센테이지 나왔잖아, 그지? 위에 불황일 확률, 호황일 확률, 월드뱅크하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나오고, 예상을 봤더니 호황일 때 이렇게, 안정일 때 이렇게, 불황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 이익을 갖다 딱 구해 온 거야. 이익이 얼마일 것 같아? 자, 그럴 때 기대 이익이라는 거는 투자 대안의 최대로 우리가 벌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 걸 갖다 아는 거지. 그래서 각 경제 상황, 호황, 불황, 안정일 때. 그래서 이 기대 이익은 뭐야? 결과에 따른 이익하고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각각 상황한테 다 더하는 거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이런 식 엑셀로만 해가지고 돌릴 수 있어. 자, 호텔의 기대이익 한번 볼까? 호텔의 기대이익을 봤더니 이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뭐야?
세 가지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한 거지. 그지? 그랬을 때 6,400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카지노에 기대를 봤더니 6,700이야. 여기까지 이제 호텔이 더 이익이 덜할 것 같지? 근데 호텔의 기대액은 6,400만 원, 카지노는 6,700만 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 이익 변동은 예서와 같이 변동률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든. 그 폭이 얼마인지, 폭. 폭을 계산해 줘야지. 그래서 카지노는 1억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카지노 변동은 되게 커. 그러니까 호황, 불황, 안정에 대해서 카지노는 변동폭이 되게 큰 산업이야. 그리고 근데 호텔은 그게 카지노보다는 되게 작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률을 갖다가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런 얼마나 경기에 따라서 좌우되는지 투자 위험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구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지. 봐.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따른 이익에서 기대이익을 빼. 근데 거기다 제곱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발생할 확률, 그지? 확률에다가 곱해서 다시 루트를 씌워.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카지노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대이익을 빼서 계산을 해봤더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갖다 계산해봤더니 호텔은 얼마? 1,114만 원. 카지노는 4,045만 원. 그랬더니 클수록 변동폭이 클수록 어때? 투자 힘이 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텔의 어떤 그 변동폭이 이게 카지노의 그 변동폭보다 작아. 그래서 그 카지노의 투자 위험이 호텔에 대해서 되게 커. 그러면 본사례처럼 투자 대안사의 투하 자본 그리고 그 연간 비율, 기대 유닛 수치가 매우 비슷해. 근데 수치들의 차이가 매우 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 편차율을 갖다 다시 산출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표준 편차율을 갖다 구했더니 다시 이게 호텔은 17.4, 카지노는 60.4가 나왔어. 그래서 다시 그럼 위험 계수를 가지고 이 표준 편차에서 곱을 해서 이 위험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의 위험 계수를 갖다 이제 반영을 한 거지. 같이 곱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험률을 갖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투자 이익률이 위험률과 이자율이 합계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 타당성 분석에서는 유형 계수는 0.25, 그러니까 4분의 1 계수를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의 위험률을 계산했더니 4.4가 나오고 카지노의 위험률은 15.1이 나와. 그럼 이 위험률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이 투자 이익률에다가 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투자 이익률을 갖다가 또 이것도 계산을 해봤더니 투자 이익률은 21.3 그리고 카지노의 투자 이익률은 22.3, 21.3, 22.3이 나와.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 또 이자율까지 계산을 해서 위험률에다가 이자율을 더해. 그럼 19.4, 그지? 그리고 그 카지노는 이제 15.1에다가 15%를 더하면은 이제 30.1이 되지. 그래서 이러한 투자 이익률이 위험률과 이자율의 합계보다 커야 어때? 투자 타당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호텔의 경우는 어때? 투자 이익률이 위험률 플러스 이자율 한 거보다 크지.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더 작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텔을 이제 짓는 것이 뭐야? 더 이익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제 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찬찬히 보고 가면은 이해가 가.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크게 이제 한 종이에다 놓고 한 칠판에다 쫙 써주면서 계속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이그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한계 때문에, 그지? 그래서 기대이익 면에서는 6,400만 원과 6,700만 원으로 차이가 없는 가운데 카지노가 다소 큰데 투자 위험성이 더 크지, 호텔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호텔의 투자 행위는 21.3, 그리고 위험률과 이자율 합이 19.3. 그래서 이제 이 투자 이익률이 위험률하고 이자율 합한 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적격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더 낮기 때문에 이제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이걸 드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호텔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이제 또 있어. 프랜차이즈 수업 보면 계산하는 거. 응? 이거 한번 보고 와. 그다음에 이제 2편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 엑셀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공식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클릭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컴퓨터를. 알았지?